쌍둥이 딸 둘만 두고 있는 정대감 내외는 홍기가 찬 딸들 중 우선 맏딸의 혼처를 백방으로 구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딸 둘은 어려서부터 예절을 배우고 훈장을 집으로 불러 별당에서 글을 익혀 사서에 이어 삼경에 진입했다. 이뿐 아니라 아담한 키에 이목구비가 반듯해 양반집 자제들이 줄을 이어 구혼을 했다. 정대감 내외는 고르고 고른 끝에 이대감 맏아들을 찍었다. 이대감으로 말하자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에 이대감 논둑을 밟지 않고서는 동네를 다닐 수 없다는 드넓은 땅을 가진 만석군 부자다. 사주단자와 함이 오고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다. 혼례를 치른 새신랑은 신부층 마을 젊은이들과 어울려 부어라 마셔라 하더니 급기야 저작거리 기생집으로 몰려갔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신부가 신방에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걸 보다 못한 정대감 안방마님은 자고 있는 행랑아범을 깨워 새신랑을 찾아오도록 했다. 행랑아범은 마당쇠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갔다. 고주망태가 되어 명월관 담벼락에 쓰러진 새신랑을 마당쇠가 업고 행랑아범이 밀면서 집으로 돌아와 신방에 넣었다. 신부는 부끄러워 불을 켜지 못했다. 수정과를 벌컥벌컥 마신 새신랑은 신부 옷고름을 풀었다. 요란하게 방사를 치르자 하얀 요 위에 선홍색 처녀도장이 찍혔다. 동창이 밝기 전에 신랑은 또 한 번 신부 위에 올라갔다. 날이 밝자 옷매무새를 갖춘 신부가 아직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신랑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신부는 어머니를 불렀다. 신방을 찾은 정대감 안방마님은 자고 있는 신랑을 보고 까무러쳤다. 지난밤 행랑아범과 마당쇠가 업고 온 녀석은 새신랑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건달이었다. 번듯한 허우대에 새못이 두루마기를 입고서 과부나 기생을 등쳐먹고 노름판이나 기웃거리는 별 볼 일 없는 녀석이다. 건달 녀석을 포박해 광에 가두자 신부는 별당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눈물만 쏟았다. 날이 환해져서야 신랑은 동네 청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와 신방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금침 위에 앉은 채 꼬박밤을 새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신랑은 신부의 옷을 벗기고 첫날 밤 행사를 치렀다. 신부는 쌍둥이 동생이지만 신랑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남의 눈을 피해 건달과 맏딸은 밤비 속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대감의 사돈이 되는 이대감의 권세도 아침 햇살에 설이 녹듯이 사라지고 정대감의 사위는 초시에도 합격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다. 뿐만 아니라 처가를 보증 세워 정대감 댁도 폭삭 망해 정대감 내외는 문중제실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그 무렵 10년 전 밤비 속에 사라졌던 맏딸과 건달이 달덩이 같은 이남 일녀의 손을 잡고 정대감 앞에 나타났다. 맏딸 부부는 정대감이 준 돈과 안방마님이 챙겨준 폐물로 개성에 가서 인삼장수를 해 거상이 되었다. 정대감은 보증 섰다 날아간 집과 논밭을 맏딸 덕에 모두 되찾았다. 나무꾼 고 총각과 오서방은 앞뒷집에 사는 불알 친구다. 어느 날 밤 오서방이 고 총각을 데리고 주막에 갔다. 탁배기 전이 몇 순배 돌고 나서 오서방이 넌지시 말했다. 너한테 기니 부탁할 일이 있다. 돈 500냥 2달만 빌려다오. 저작거리에 목 좋은 가게가 나왔어. 이걸 놓치면. 여동생 혼수자금 감춰놓은 것을 오서방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홍기가 꽉 찬 여동생이 포목점에서 바느질거리를 받아 밤을 꼬박 세우기 일쑤고 어미는 남의 집 큰일 뒤치다거리로 고 총각과 막내동생은 나무를 해서 장작을 팔아 몇 년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강 건너 중농 집안의 맏아들과 이듬해 춘삼월 날짜까지 잡아놓았다. 오서방이 고 총각을 데리고 제 집으로 가 사랑방에 밀어넣었다. 오서방 아버지 오생원이 장죽을 물고 헛기침을 해댔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여. 오생원이 뭐라고 우물거리더니 지필목을 꺼내 한참 글을 쓴다. 그러고서 고 총각의 엄지에 인주를 박더니 종이에 지장을 찍고
또 한 장에도 지장을 찍어 한 장 접은 다음 고 총각에게 줬다. 그리고 소죽소태 삶은 것 같은 누런 종이를 고 총각에게 건넸다. 까막눈 고 총각이 뭐가 뭔지 알 턱이 없었다. 사랑방 문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오서방이 우리 아버지가 보증 선 거야. 500냥만 빌려줘. 딱 2달. 꺼림칙했지만 혼례 날짜가 아직도 5달이 남아있어 고 총각은 꼭꼭 숨겨둔 혼수자금을 꺼내서 오서방에게 건네줬다. 10월 상달이 지나 집집이 겨울 준비를 할 때라고 총각과 남동생은 정신없이 바빴다. 동짓달이 되어서야 2달이 지났음을 알았다. 오서방을 찾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은 지 보름이 넘었다는 대답만 듣고 오생원을 찾았다. 아버님,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빌려드린 500냥 돌려주십사 하고요. 무슨 소리야? 돈을 빌리다니? 야, 이놈아. 산을 팔고 산값을 받았지 언제 돈을 빌렸어? 이 매매계약서를 한번 봐. 옥신각신했지만 평행선이었다. 고 총각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이튿날 그때 손도장을 찍었던 종이를 들고 저작거리로 나가 대서방을 찾아 영감님께 보였더니 하는 말씀이 쯧쯧 세상에. 단돈 100냥에도 살 사람이 없는 그 악산을 500냥에 팔아넘기다니. 관가에 찾아가 하소연을 해도 오생원으로부터 100냥을 받아먹은 이방한테 호통만 맞았다. 한 달 2달 설이 지나자 매파가 울상이 되어 찾아왔다. 강 건너 신랑 감하고는 그렇게 파혼이 되었다. 19살 고 총각 여동생은 파혼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오빠, 그 산이 악산이지만 참나무가 들어찼다고요. 힘들게 나무에서 내다 팔지 말고 숯을 구워냅시다. 술독에 빠져서 지내던 고 총각은 여동생이 자신의 파혼을 대수롭잖게 여기고 웃는 통에 술이 확 깼다. 숯,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뛰었다. 마음을 다잡은 고 총각은 사기당해 떠하는 그 산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데리고 가 숯가마를 짓기 시작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숯가마를 했었다. 3년 동안 알아누웠다가 돌아가시며 숯가마도 남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3남매는 운막을 짓고 거기서 자며 숯가마 짓는데 매달렸다. 힘든 줄도 몰랐다. 어머니는 밥을 해서 날랐다. 숯가마가 마무리되자 참나무를 빼곡히 채우고 고 총각과 남동생이 돼지머리를 놓고 재를 올렸다. 남동생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불을 댕기고 입구를 싸 발랐다. 이래 동안 아궁이에 시뻘건 불길을 넣었다. 모래를 덮어 보석 같은 백탄이 나왔다. 온 식구들이 백탄을 쓰다듬으며 들떠있는데 고 총각이 숯가마 바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손바닥만 한 번쩍이는 붉은빛 물체. 여기저기 가마 천정에도 당나귀 한 마리가 자루 2개를 등에 걸쳐서 싣고 저작거리에 나타났다. 고삐를 잡은 고 총각 막내동생은 싱글벙글 웃고 나귀 뒤엔 두 손을 뒷짐진 고 총각이 따라갔다. 그들은 유기공방으로 들어갔다가 돈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구리였다. 가마를 쌓을 때 쓴 돌과 모래가 모두 구리 광석이었던 것이다. 구리 광석과 참나무가 가득한 산을 떠하는 것이다. 고 총각은 12칸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다. 오생원이 화병으로 들어놓았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백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열다섯 살 딸 아지와 그의 어미 막실댁은 허구한 날 싸우다 지쳐 동원에 왔다. 사또가 귀를 기울였다. 얘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노첨진의 소장농 딸과 성실한 머슴 덕보가 닭 한 마리 묶어놓고 맞절을 한 후 가시버시가 됐다. 21살 덕보는 주색 잡기에 한눈 팔지 않고 5년치 세경을 고스란히 모아 막실의 야트막한 야산을 샀다. 새색시와 새신랑은 산자락에 운막을 짓고 화전을 일구기 시작했다. 화전 개가는 나무뿌리 캐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그 산은 다행히도 메마른 땅이 아니어서 나무뿌리가 깊지 않았다. 새색시 막실댁과 새신랑 덕보는 달밤에도 삽질과 괭이질을 했다. 한 평 두 평 밭이 늘어나는 재미에
어떤 날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일해도 힘든 줄을 몰랐다. 우리 땅, 이건 우리 땅이야. 우리는 소작농이 아니야. 덕보는 뒷산 메아리가 돌아오도록 고함친 뒤 새색시 막실댁을 뼈가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겨울이면 대처에 나가 통실을 치워서 돈을 받고 똥은 화전에 뿌리니 일석이조였다. 막실댁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 땅이 어는 겨울이면 포목점에서 바느질감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왔다. 이듬해 둘은 딸을 낳았다. 내 땅이란 뜻으로 동네 훈장님이 아지라 이름 지었다. 첫 딸을 낳으면 부자가 된다던가. 살림이 불같이 일어났다. 손가락이 뭉개지도록 일궈낸 땅에서 3년째의 콩을 9섬, 그 이듬해에는 21섬 수확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마다 덕보네는 한마지기 두마지기 논을 샀다. 막실댁은 가을무 뽑듯이 아지 밑으로 달같은 아들 둘을 낳았다. 남양바지에 9칸짜리 반듯한 집도 지었다. 10수년이 흘러 덕보와 막실댁은 이남 일녀를 두고 논밭이 36마지기인 알부자가 됐다. 하지만 그들은 부지런함의 끈을 놓지 않았다. 침을 삼키며 덕보와 막실댁이 살아온 얘기를 듣던 사또가 사동에게 감주 세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얘기가 멈췄다. 막실댁이 누구냐? 사또 나리, 제가 막실댁입니다. 얘는 맏딸 아지고요. 사또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막실댁이 어깨를 들썩이다가 얘기를 이어갔다. 작년 초겨울에 한양에서 말을 타고 훤칠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덕보의 어릴 적 친구였다. 책 넓은 갓에 비단 옷을 입고 손은 깨끗했으며 허연 얼굴엔 너털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최진사라는 그가 덕보를 데리고 읍내 기생집으로 갔다. 생전 처음 가보는 기생집에서 덕보는 술을 마시고 외박까지 했다. 막걸리에 짠지 한 조각 집어먹다가 갈비 안주에 청주를 마시고 얼굴이 새까맣고 손가락은 나무뿌리처럼 거친 마누라 막실댁만 앉다가 피부가 뽀얗고 야들야들한 기생과 이불 속에 들어가니 덕보 눈이 뒤집혔다. 덕보 친구 최진사가 품속에서 주먹만한 번쩍이는 돌을 꺼내 보였다. 노다지라는 것이었다. 함경도 무산에서 금광을 한다는 최진사는 덕보를 꼬드겼다. 막실댁이 울면서 말려도 소용없었다. 어느 날 덕보는 최진사를 따라 고향을 떠났다. 한 달 뒤에 돌아온다던 덕보는 2달 석 달이 돼도 코빼기도 안 보였다. 청천벽력으로 천석군 부자 노첨지가 찾아와 차용증을 들이밀었다. 덕보가 최진사를 따라가면서 노첨지에게 장리로 3,000냥을 빌려갔던 것이다. 떠난 지 한 해가 다 돼가는데 덕보는 일자 소식도 없고 노첨지의 독촉은 점점 심해졌다. 논밭을 넘기든가 우선 500냥에 15살 맏딸 아지를 첩실로 달라고 했다. 아지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군 땅인데 그걸 노첨지에게 주느냐며 자기가 첩실로 가겠다고 우겼다. 막실댁은 논밭을 다 주더라도 아지를 노첨지 첩실로 줄 수 없다고 했다. 모녀가 수없이 싸우다 사또를 찾은 것이다. 사또 나리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십사 하고 으흐크. 사또가 이방을 불러 귓속말을 하더니 노첨지를 불러오라 했다. 이방이 노첨지에게 언포를 잔뜩 놓았다. 사또께서 노첨지의 비행을 책으로 엮어놓았습니다. 심지어 30년 전 말음하며 소장농 마누라를 겁탈한 것까지. 사시나무 떨듯이 동원으로 들어온 노첨지가 사또 옆에 막실댁을 보더니 품속에서 덕보가 쓴 차용증을 꺼내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는 말없이 차용증을 태워버리고는 막실댁에게 말했다. 막실댁은 밭 10마지기를 노첨지에게 주시오. 천석군 부자 노첨지에게 3,000냥은 세 발이 피다. 밭 10마지기면 그 중에 대충 500냥을 건진 것이다. 막실댁과 아지는 사또 앞에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추석날 밤 막실댁은 마루 끝 기둥에 기대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봤다. 논밭 10마지기만 노첨지에게 주고 나머지 26마지기를 지켰고 딸 아지도 지켰지만 덕보는 아직도 소식이 없었다. 그때 남루한 차림에 삐쩍 마른 거지 하나가 들어왔다. 덕보였다. 막실댁은 버선발로 내려가 덕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했다.
마당 끝에 서서 막실댁과 자식들을 끌어안고 달빛에 물든 황금 들판을 바라보던 덕보. 황금은 내 눈앞에 있는데 말을 잇지 못했다. 칠전팔기를 믿었는데 류초씨는 과거에 또 낙방했다. 부인 절곡댁은 우물가에서 세수하며 눈물을 감췄다.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데 시아버지 제삿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들 우기가 고개 넘어 저작거리 포목점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 여자에게 기어드는 목소리로 오늘은 바느질 거리 없어요? 라고 묻자 요즘은 잔칫집이 없구나 하는 주인 여자의 말에 꾸벅 절을 하고선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양식독이 바닥난 날 절곡댁은 아기를 업고 우기 손을 잡고 30리기를 왔건만 친정집 살인문 앞에서 한숨을 몇 번이나 쉬고서야 마당에 들어섰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나 친정이지 올케가 곳간 열쇠를 차고 있는 오라버니 집은 그냥 먼 친척집이나 다름없었다. 온몸이 오그라드는 망설임 끝에 입을 때 쌀 5대를 얻었다. 그 쌀을 자루에 담아 집으로 향했다. 올 때 그렇게 힘들었던 발걸음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날아갈 것만 같았다. 6살 우기는 쌀밥 먹을 생각보다 어미 얼굴이 확 펴진 게 좋아서 신이 났다. 엄마, 내가 들고 갈게요. 쉬어가느라 길섭해 놓았던 쌀자루를 우기가 두 손으로 잡고 등에 얹어 뒤뚱뒤뚱 걸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우기의 뒷모습을 보고 절곡댁이 가슴을 졸렸다. 젖을 거두고 우기를 따라잡으려 쟁걸음을 걸었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한식경을 헐레벌떡 걸었는데도 우기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이웃 고을로 가는 삼거리에서 우기가 나타나 엄마 여기서 기다려. 공기가 찢어질 듯 고함치고는 빈몸으로 달려 산허리를 돌아 사라졌다. 얼마나 기다렸나 어둠살이 내릴 때야 돌아온 우기는 눈물 콧물 번벅이 돼 제 어미 치마에 파묻혔다. 목이 잠겨 칵칵거리며 한 얘기인즉슨 쌀자루를 메고 힘겹게 고개를 오르던 우기에게 웬 아저씨가 친절하게도 쌀자루를 들어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단다. 기다리라 말하고 우기가 길가에서 소피를 보는데 그 아저씨는 그대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만치 앞서가던 그 사람이 삼거리에서 다른 길로 접어들며 걸음이 빨라지더니 산허리를 돌자 종적을 감춘 것이다. 절곡댁은 분함과 서름에 북받쳐 흐느끼는 우기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천만다행이다. 쌀이야 또 구하면 되지만 우리 우기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어미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우기는 어미 치마에 파고들며 더 크게 울었다. 12해가 흐르는 사이 수많은 일이 명멸했다. 우기는 과거 시험에 인생을 걸지 않기로 어미와 굳게 약속했다. 화가 밑에서 사군자를 치며 혼신의 열정을 바쳐 어엿한 화가가 됐다. 절곡댁의 바느질 솜씨가 소문나 주문이 끊이지 않자 집안 형편이 많이 펴졌다. 12해가 지났건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은 우기 가슴속에 응어리진 쌀자루였다. 오른쪽 귀 밑에 점 하나. 그놈. 이웃 고을 장날마다 장터를 헤매기 어언 12해 마침내 그놈을 찾았다. 자수가게에서 나오는 그놈은 12해 풍상의 얼굴은 늙었지만 귀 밑에 점은 그대로 박혀 있었다. 18살 우기는 당장 그놈의 멱살을 잡고 장바닥에 패대기 쳐 품속의 칼로 목을 따고 싶지만 계속 큰 숨을 쉬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날이 저물었다. 그놈을 미행하며 고개 넘어 그놈의 집을 알았다. 뒷곁으로 스며들어 봉창 구멍으로 방안을 들여다봤다. 그놈의 딸인 듯한 처녀가 자수를 놓다가 그놈이 사온 오색 실타래를 받아들고 한바구음을 짓고 어미는 저녁상을 차려왔다. 우기는 그림 그리는 일도 접고 이웃 고을로가 그놈의 집 주위를 배회하는 게 일이 됐다. 어느 날 그놈과 마누라가 잔칫집에 가는지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우기가 스며들었다. 자수를 놓다가 놀라서 벽을 등진 그놈의 딸 목에 칼을 들이댔다. 우기는 12해 전 쌀자루 얘기를 자세하게 하며
바드득바드득 이를 갈고 칼로 방바닥을 찍었다. 그녀는 울었다. 네 아비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것이야. 우기는 칼로 그녀의 옷고름을 싹둑 잘라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동이틀 무렵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우기 어미가 밖으로 나가 살인문 앞에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두어 달 된 아기를 안자 따뜻한 무언가가 절곡댁 가슴에 전해졌다. 아기가 생글생글 웃었다. 처음 본 얼굴이 아니었다. 동네방네 젖동량을 다니노라면 우기를 빼닮았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 우기를 앉혀놓고 다그쳤다. 철석. 절곡댁이 우기 따귀를 갈기며 쌀자루를 빼앗아간 그 사람보다 내 놈이 더 나쁜 놈이야. 하고 고함을 치고선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기도 꿇어앉아 울었다. 백로가 지난 상큼한 가을날, 절곡댁 마당에 차양을 치고 혼례식이 치러졌다. 신부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일가 친척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신부는 예쁘고 착했다. 절곡댁 집안에서 이제껏 세상에 없던 특별한 옷을 선보였다. 절곡댁이 빼어난 솜씨로 비단 옷을 짓자 화가인 우기는 치마에서 뻗어나간 화사한 매화가 저고리까지 오르도록 그림을 그리고 새 며느리는 자수를 놓았다. 소문이 퍼져 혼사를 앞둔 사대부 집안에서 들어온 주문이 6달치나 밀렸다.